자, 1교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1번 문제는 건축물의 무창층, 피난층, 지하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됐습니다. 설명. 자, 설명하시려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자, 무창층, 정의, 조건, 피난층, 지하층, 이렇게 자, 구분을 해놨죠. 자, 구분해놨고, 제가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자, 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자, 건축법 시행령, 자, 건축법이네요. 건축법 정의 5에 보면 나옵니다. 지하층이나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2 이상 되는 걸 말한다. 이것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런 지하층이 있으면, 자, 건축법 시행령 47조에 보면, 자, 지하층하고 피난층 사이에 개방 공간을 둬야 된다. 그래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집회장, 관람장 같은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하층하고 피난층하고 어떤 게 설명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자, 53조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의 구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하층은 구조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25조의 지하층이 있는 구조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쭉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피난층입니다. 자, 건축법에서 피난층은 직통 계단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3항과 4항에 따른 피난 안전구역을 말한다 해서 건축법에서의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하고 피난 안전구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이제 피난 안전구역, 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 준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을 포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소방법에 있어서의 무창층은 소방시설법에 있죠. 자, 무창층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구의 면적이 해당 바다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서 조건이 있죠. 가나다라 있고, 자, 피난층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건축법하고요. 자, 피난층은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그래서 1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도 있고 3층이 될 수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 피난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방법에 있어서 무창층, 지하층은 왜 하느냐 보면 여기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이나 무창층은 옥내수 화전, 설비가 대상이 된다. 그런 거고 스프링클러도 지하층, 무창층이 500이 되면 스프링클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여기 있네요. 지하층, 무창층, 비상경보, 비상방송, 자탐 이런 부분을 쭉 설명해 줘야 돼요.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요거는 쭉 있습니다. 자, 모든 게 소방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고층입니다. 초고층 특별법에는 자, 그 지하층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초고층의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비난 안전구역을 하거나 선컨을 하든지 해서 지하층에 대한 기준이 좀 더 강화되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좀 써주셔야 되고, 자, 초고층 특별법에도 선컨해 보시면 비난층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나 비난 안전구역을 포함합니다. 초고층 특별법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다중이용업소는 지하층이 되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하고, 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은 이제 비상구라는 개념이 비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에 대한 출입구까지가 비상구가 돼야 되는데, 이 비상구를 보시면 지상 또는 옥상 또는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변환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난층이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건축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방화구획하고 방연구획입니다. 자, 방화구획은 우리 건축법을 쓰면 될 것이고, 정의는 일정 시간 동안 화재를 한정한다. 그래서 목적은 화재 확산 방지고 피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방화구획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의 활동은 소방관 진입창도 방화구획의 진입창도 약간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화 구조된 바닥과 벽, 방화문, 방화단파, 자동 셔터. 내한 체험 등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연구획은 연기 확산을 방지 제어하는 구획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재연구획이지 재연. 그래서 목적은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배연한다. 그래서 보면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자료 열었습니다. 재연구획의 화재 안전을 기준을 보면 재연구역은 재현 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이걸 이제 방연 구획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내용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재현구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고 이 재현구역에 대한 부분은 설치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한다. 그다음에 길이가 60m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재현구역의 구획은 보, 재현 경계벽, 벽 된다. 해서 재현구획은 이걸로 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설서에 보면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 자, 재현구역이란 연기 유동이 구획될 수 있도록 기둥, 벽, 보, 바닥, 천정, 재현벽으로 해서 밀폐된 공간을 말한다. 일종의 구역하다. 해서 재현구역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거실은 직경 60m, 통로는 60m 이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주고 재현경계란 이렇게 재현경계라는 것은 벽, 보와 같은 수직 부분에서 경계를 한다. 이런 부분 좀 해주시고 자 우리 해설서에 쭉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연구역이란 말이 딱 하나 나오는데 이런 나옵니다. 자, 이 재현경계에 보면 일본 피난안전법 해설 및 적용 사례에도 방연구역에도 30m를 초과한 위치에는 배연구는 연기가 낮다고 제시하고 있다 해서 그 대각선 길이 60m 있죠. 60m를 두는 이유가 이 방연구역의 연기 배연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포사슬비 방출구, 포모니터 노즐에 대해서 형식으로 제한을 끼고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정의, 기술 기준, 수원의 산정량. 자,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분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이제 정전기 관련 문제입니다. 정전기가 최근 자주 나오네요. 그래서 재해 방지를 위한 정치 시간과 차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시간, 그다음에 차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쭉 한번 보시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 자료를 여기 좀 가져올게요. 자, 우리 정전기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전기에 대한 정전기에 대해서 화재 폭발 방지 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자, 정전기에 의해서 화재 폭발 등이 우려가 있는 곳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그다음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물에 제전 장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정치 시간하고 그 차폐 관련 문제는 약간 이 접지 쪽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우리 화재안전 기준같이 이렇게 정전기 재해 예방에 대한 기술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하의 축적 및 소멸입니다. 전하가 이제 축적이 되고 소멸할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 자, 이렇게 해서 축적을 합니다. 저장된 탱크에 유체가 흐르면 축적이 되고, 절연 바닥과 절연을 해서 축적이 되고, 땡코로리, 절연 도전체에 대한 축적이 되고, 고체에 의한 전하 축적이 됩니다. 이런 축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완 시간을 나타내는 시정수 T에서 결정된다 해서 이완 시간. 이게 이제 정지 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습니다. QT는 Q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제 타우분의 t입니다. 그래서 이 t가 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아까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요 그래프가 나옵니다. 처음에 정기인가 이렇게 있다가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 그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를 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함수가 0으로 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368%까지 내려왔을 때 0이라고 보는 게 시정수입니다. 시정수. 그래서 시정수의 개념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QT는 시간 t에서 남아있는 전압, t제로는 최초에 분리되었던 전압. 그래서 E는 자연함수고 T는 경과 시간, 타우는 시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는 전하의 재결합 속도를 나타낸다. 전하가 서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이 재결합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시정수는 저항하고 정전 용량, 곱시 시정수다. 그것도 하나 필요해 주시고 자, 최적이 큰 물질의 경우 이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정수 타우는 물질의 최적 고유 저항과 전기준율 따라 변한다 해서 요 타우는 이런 식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두고 암기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하의 소멸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지침서에는 전하의 소멸 해가지고 본딩 접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본딩은 서로 연결하는 거고 접지는 각각 접지하는 거고 본딩 접지는 서로 본딩하고 접지하는 거다. 이런 정도 나와 있고 이거는 뭐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제가 차폐죠, 차폐. 이제 차폐는 우리요 어디입니까?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나와 있는 정전기 기준에 보면 차폐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정전 유도의 방지 효과입니다. 이게 정전 유도죠. 그래서 자, 본론에 보시면 이게 자, 뒤에 보시면 책에 보면 자, 자, 보시면 정전 유도 전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전 윤압은 자 제가 저번에 설명함 드린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약간 뭐 전력선하고 통신선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게 나온 답이 조금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정전 차폐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도체 간의 외피는 이게 플러스로 이렇게 돼 있고 내피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진되어 있습니다. 대진되어 있을 때 외피를 접지를 시켜 외부의 플러스 전하를 모두 땅 속으로 흡수가 되면 결국 외피는 모든 플러스 전하는 지구에 흡수되고 외부 도체 간에는 마이너스를 낳는다. 따라서 외부 도체 간의 전위는 지구와 같게 된다. 이를 정전차폐 또는 실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전 유도의 방지 효과라 해가지고 차폐에 대한 부분이 화재보험협회의 기준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전 물체, 절인된 물체에서 유도된 전하를 이렇게 접지를 하면 플러스가 빠지고 마이너스만 남아 있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마스킹입니다. 마스킹. 자, 자 마스킹 효과입니다. 이 마스킹 효과는 자 마스킹 효과는 어디냐면 자 이게 이제 하자는 기준 해설서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비상방송의 화자재 기준이 제정이 됐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탐 설비의 지구 경종 제외 기준이 왜 제외되냐? 자, 비상방송 및 자탐에 관련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는 기준에 보면 지구 음량 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는데 담아야 됐습니다. 비상방송의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 방송 설비를 자동 화재 설비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 음량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이런 나와 있습니다. 비사보도 설비는 음성으로 화재 발생을 상황을 통보하는 설비로서 음성의 명료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경종 출력을 위해서 음성의 명료도가 제한되어 또한 경종과 화성기 위치에 따라 경종의 음정이 더 크게 들리게 되어 비상방송 설비에 대해서 방송한 내용을 마스킹 이펙트로 인해서 안 들리게 된다 해서 여기 보면 해설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스킹 효과에서 어떤 소리에 의해서 소리가 파묻혀버리서 안 들리는 현상입니다. 자, 마스크, 강한 큰 소리, 마스키, 파묻혀버리는 작은 소리. 즉, 다른 마스킹 사운드에서 들리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해음일 수도 있고 소방 설비가 겹치게 돼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압 레벨, 소리의 세기죠. 세기가 이게 쭉 최소 가정 한계선을 쭉 가다가 마스크 존재 시 지각되는 음. 그래서 이 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스킹 한계선 위의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쉬운 난 부분도 있고 또한 보면 병행, 현행, 비사마우스 설비의 화성계의 음성 입력을 4마트의 것을 수평거리 25m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준으로는 실내 전체에 필요한 음압으로 방송을 할 수 없어서 화재 통보 기능을 수행할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쭉 해가지고 상시하게 서술하겠다. 해서 이런 부분도 3와트, 1와트 이런 부분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스킹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념 여기 있고 국내는 자 국내 경보 설비는 요거 있죠. 그리고 이제 NBPA 사례는 이렇게 평균 주위 온도보다 10dB 이상 높게 한다. 공용 모드는 주위 평균 온도보다 15dB 이상 높게 한다. 이 부분도 이제 마스킹 현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제음 풍도가 방어 구역을 통과할 경우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자, 이제 방어구역입니다. 자, 방어구역 제연 풍도가 왜 방어구역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 환기, 난방, 냉방 등의 풍도가 방어구역을 관통할 경우에는 뭐 단파를 달아야 돼 있죠. 단파. 여기 보면 소방의 제연당파를 제어해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연당파도 방어구역을 관통하게 되면 댐퍼를 해야 됩니다. 댐퍼를 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를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댐퍼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 면제 조항이 있고 또 2번에 보시면 자 급수관, 배전반, 이 밖의 관, 덕터도 관입니다. 관이 방어구에 되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야 채운 구조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덕터가 관통할 때는 이게 이제 댐퍼를 쓸고 여기도 이렇게 내야 채운 구조로 채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기준을 한번 바꿔. 자, 해수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거실 재현의 7조 배출구에 보면 뒤로 쭉 이런 나옵니다. 자, 재현 풍도가 방어구역을 통과 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별 내용은 없지만 여기 나옵니다. 자, 풍도가 방어구역 간동 시 고려사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와 똑같죠? 이 사항을 써줘야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연 풍도가 청밀 면적별 방어구역을 관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방화 댐퍼를 설치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게 시험 나온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 하듯이 방화 댐퍼가 동작할 경우 풍도가 폐쇄되므로 제연 설비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제연 풍도가 방어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풍도 경로를 설정해야 된다. 방어구역을 관통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관통할 경우에는 방화 댐퍼의 작동 온도를 설정해야 된다. 일본 거는 자 280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도 요 기준을 많이 쓰고 있죠. 제연설비가 방어구역을 관통할 경우 급기 및 배기 덕트에 관계없이 방화 단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추천된다. 그래서 요걸 써주는 게 자, 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조금 더 써줘야 될 게 우리 이제 부속실 제연 급기 풍도에 보면 자, 똑같습니다. 자,
건축관계 법규에 따라 제형풍도의 방화구의 깡통부에 댐퍼를 설치해야 된다. 이 댐퍼는 280도의 댐퍼를 해야 된다. 이것도 거실 댐퍼 똑같죠. 자, 280도의 방화 댐퍼를 설치할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여기에 또 GDS는 하나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방화구역에 파이어 단파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방화구역과 FD 사이에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이 벽이 있고 방화 덕다가 관통하는데 여기 넣을 수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방화 단파를 할 경우에 여기는 이제 내와 체험 구조를 하면 되고 이 부분 벽하고 이 부분 떨어진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겁니다. 1.5mm 이상의 칠판으로 덧대어 보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형풍도가 방호구역을 통과할 경우 고려사항은 해설서에 나왔던 겁니다. 이 보면 해설서에 나왔던 건 똑같습니다. 근데 스프링클러도 덕대피 사실 붙이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7번. 자, 7번은 방화댐퍼의 성능시험 기준 및 내화시험 기준입니다. 요거는 최근 개정이 됐죠. 자, 여기 나옵니다. 자, 2022년 2월 11일 날 건축자재 등 품질 인증 및 관리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개정이 되면서 내화구조 인증군이 폐지되고 마감재료 폐지되고 방화문, 방화섹터에 대한 인증군이 모두 폐지됩니다. 폐지되고 이걸 하나로 통합이 됐죠. 자,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자, 방화단파. 방화단파의 기준은 이렇게 해서 자, 크게 1번, 2번, 3번, 4번이 나옵니다. 1번은 성능 확보해서 별표 10에 따른 내화 성능 시험 결과 비차일 1시간에서 확보해야 된다. KSF282에서 방년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성능 시험은 이렇게 뭐 3 곱하기 3, 뭐 1회씩 하고 어쨌든 크기를 작아라 이렇게 나와 있고 2년 유효하다. 설치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죠. 요거 쓰시고 그 다음에 별표 10에 보면 방화단파 내야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아직 시험이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요것만 나왔습니다. 자, 내화 시험의 시험 조건. 로 내 열전대 및 가열로의 압력은 KSF2257-1에 따른다. 시험 환경도 KSF2257-1에 따른다. 시험 실시도 KSF2257-1에 따른다. 뭐 딱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요 답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 기준 요거죠. 요거 기준이고 여기까지 시험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성능 시험 기준을 이렇게 쓰시고 조건은 아까 이거보다는 아까 요걸 써야 되겠죠. 요거 시험 조건이니까 내야 시험 조건 요걸 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8번입니다. 자 8번에는 화재 패턴의 생성 메커니즘과 스파렐 이 폭렬이죠 폭렬. 자 스파렐 자 화재 패턴의 생성 메커니즘은 또 제가 좀 자료를 봤는데 요겁니다. 자 NFPA 921에서는 자 6장이 화재 패턴입니다. 자 화재 현장에 과학적인 이제 방법을 해서 화재 패턴, 화재 효과를 해서 이제 화재 현장을 해서 화재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자, 화재 효과입니다. 화재 효과 중에 폭렬이 있습니다. 폭렬. 그래서 화재 효과를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폭렬이죠. 패턴의 생산 메커니즘하고 스파렐이니까 스파렐은 이걸 쓰면 돼요. 화재 효과. 화재 효과는 화재에 노출됨으로써 물질의 내부가 끝에 생기거나 확인 가능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화재 패턴은 보거나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또한 하나 이상의 화재 효과에 의해서 생성되는 모양입니다. 화재 효과는 나타나는 거고 화재 패턴은 화재 효과에 의해서 생성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폭렬은 화재 효과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예측할 수 있고 강도, 열 방출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렬에 대한 부분을 써줘야 되고 자 메커니즘은 좀 다릅니다. 자 메커니즘은 요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화재 패턴은 요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변화로서 화재 효과들에 의해서 현재되는 식별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재 패턴의 원인이 요겁니다. 그래서
플럼에 의한 생성된 패턴, 그다음에 환기에 의한 패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있네요. 또 화재 패턴의 형성입니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V 패턴, 그다음에 역 몸풀형, 그다음에 모래시계형, 이제 U자형 패턴, 잘린 원추, 바늘 및 이제 화살 패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써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화재 패턴 생성 원리는 요거고, 스파렐은 화재 효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자, 그리고 9번. 자, 9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필요하신 분만 하시고, 저희는 안 합니다. 자, 10번. 자, 10번도 자, 샤프트와 EPS 사이에 자, 화재 특성을 설명하고 적합한 소화 설비를 하시오. 이제 화재 특성은 이렇게 쓰듯이 이제 공간 특성, 밀폐 공간이죠. 밀폐 공간이고 약간 훈소, 방화구역 이런 거고, 연소 특성은 케이블 화재입니다. 케이블 화재고 연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훈소, 밀폐 이런 화재들을 많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적용 소화 설비는 제가 또 별도 자료를 구했습니다. 자, 요거는 또 해설서에 있습니다. 자, 해설서에 보시면 요리 말이 나옵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장소에 보면 파이프 덕트 피트는 헤드를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를 쭉 가보면 여기 있죠. 자, 덕트 공간 등 소화 설비의 설치 기준 해가지고 자, 그 피트층, 피트 공간, EPS, TPS, 파이프실은 파이프 덕트 및 파이프 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 제외할 경우에는 0.5에서 1mm 이하의 방화문을 설치해서 네모 이상 볼트하든지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 높이가 각각 가로 세로 높이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뭐 EPS나 TPS 실 안에 구역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파넬이 있죠. 파넬이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1.2m 안 넘어가면 이게 소방시설을 제외해 줍니다. 그리고 점검부에 0.5에서 1에 볼팅 4개 해주면 면제해 준다. 그런 내용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자, 그래서 자, PT 공간의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관련해서 파이프 샤프트, EPS, TPS실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미작동식을 할 경우에는 또 EPS에 또 감지기 AB형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약간 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 소화 장치를 해주는 게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요거 하나 반드시 써주시고, 그다음에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또 감지기 쪽으로 한번 감지기 제외 장소. 자, 감지기 제외 장소. 파이프 덕트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두 개 층마다 방호된 거는 수평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또 감지기를 제외해 주죠. 근데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해가지고 파이프 덕트, 비트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파이프나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공간으로 사람이 출입이 제한된 유로를 말한다. 다만 유로 점검을 위한 점검구에 만드는 경우 크기가 1제곱미터 이하이 되고 두께는 1.5 이하 칠판 또는 깝장 방문 이상으로 한 곳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트 공간, EPS, TPC실에 감지기 설치 제한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감지 설치해야 되는데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중에 하나라도 1.2가 미만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설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자 11번 자 물분모 소화설비의 적용 장소와 소화 원리입니다. 자, 이 적용 장소는 지금 적용서 있는 이런 게 조금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적용 장소가 이게 지금
하전리 기준 해설서가 제정이 되면서 조금 자, 요겁니다. 자, 물분모 소화설비 하전리 기준 해설서입니다. 적용 장소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이 적용 범위에 보면 별표 5, 1호 방호목에 따른 물분모 소화설비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우리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물분무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장소를 쓰라면 저는 이걸 쓰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NFPA를 쓰라면 아까 이 기준이 맞는데 자, NFPA를 쓰라면 이 기준이 맞는데 지금 아무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분무는 이게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답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해설서에 보면 소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NFPA는 따릅니다. 해서 자, 냉각 소화, 그다음에 물분무가 날아다니니까 질식 소화, 그다음에 유화 소화. 자, 유화 소화는 자, 유화층을 형성하는데 유화 소화는 물하고 기름하고 섞는 과정이죠. 자, 유화는 우유처럼 된다 이 말이죠. 우유는 물하고 지방하고 섞여 있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 기름하고 우리 물하고 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분무나 미분무가 되면 가연성 이 액체에 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화 작용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희석 작용. 물분무 입장에서 이제 희석한다. 기타 요인은 뭐 수막 뭐 이런 것도 해준다. 그래서 요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냉각, 질식, 희석, 유화작용, 기타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요거 NFPS라면 이게 맞는데 NFP가 그렇게 탁 찍어놓은 게 없어서 조금 물 분무 등 장소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2번 지중 매립 시공 시 고려 사항입니다. 요거는 자 여기도 쭉 나와 있지만 이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소방시설 시방서입니다. 시방서. 시방서에 보면 토공사에 보면 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토공사에 보면 자 이렇게 매립할 때 이렇게 하라. 자 시공상설입니다. 여기가 이제 소방배관입니다. 소방배관에 여기 땅 밑에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방서에 있는 부분들을 주로 고려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고려하냐면 여기 봅니다. 자, 시공할 때 흙파기. 자, 흙파기 할 때 지하에 급수관, 가스관, 지중명상 작업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 토질, 지하수 등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닥면이 고르게 흙을 파야 되고 붕괴나 파손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동절기는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지기는 잡석으로 쭉 해주고 자갈해주고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준다. 그다음에 다질 때는 40mm 내 자갈 또는 붓은 해주고 미창 콘크리트 다지기 이런 걸 잘 안 하죠. 지금 뭐 이 문제 난 이유가 이렇게 다지기나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묘기는 관의 수압 시험 및 방식 처리 끝난 후에 배관유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수압 시험하고 방식 처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복관이나 방식 처리에 표면 손상이 우려된 배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20에서 30 위에 양지를 모래를 채운 다짐을 한 다음에 대묘기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설 소화 배관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같다. 그래서 매설 배관 상단에 되어 있고 모래 위 모래 보설, 대묘기, 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소방은 이리 안 하죠. 그게 문제라서 자, 시험에 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런 부분도 다 좋지만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쓰는 게 더 좋은 답입니다. 자, 그리고 펠세이프하고 싱글 리스크. 이것도 하전이 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냐면 자, 옥내 소화전 수원 부분에 이 옥상 수원 부분에 있습니다. 자, 3지 이상의 수원은 쭉
요게네요. 수원은 3분의 1 이상 옥상 수조를 해야 되죠. 옥상 수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유효수량 3분의 1을 옥상에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3분 이상 추가로 옥상에 설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옥내 소화전 설비에 지하 수조 등이 연결된 펌프가 비상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자연 낙차에 의해서 옥내 소화전 방수구로 소화용수가 방수되도록 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 대상물의 옥상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벨셰프의 개념이다. 건물 최상부의 5, 6개 층은 낙차가 낮아 노즐의 정상 압력이 되지 않더라도 자연 낙차를 이용한 고가 수조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옥상 수조를 설치한다.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펌프의 고장과 정전이 두 가지의 경우에 모든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하여야 하며 이는 싱글리스트 개념으로 동시에 두 개의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도입이다. 그래서 벨셰프는 옥상 수조 얘기고 싱글리스크는 이제 그 예비 펌프를 두는 게 싱글리스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실패하더라도 안전하다는 뜻으로 시스템에 고장이 생기거나 조작을 잘 못하실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지되는 일이다. 상계에서 벨셰프는 화재 시 펌프가 고장일 경우 옥상 수조를 통해서 소화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옥상 수조에 의해서 펌프가 고장 시에도 물을 공급하여 안전하다는 의미다. 싱글리스크는 원문대로 한 개의 단일 위험을 의미한다.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 여러 개의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한다는 의미로 나중에 보았을 때 고장이 2개 이상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고장이 날 경우 발생 이후에 하는으로 다른 고장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의미다. 여기도 하나가 나오고 또 보시면 여기도 나옵니다. 어디 놓냐면 자, 여기. 자, 옥상 수조와 연결되는 배관이 통해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는 둘 이상의 특정 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한 개의 옥상 수조만 설치해서 소화가 1동, 2동, 3동에 있으면 최고 높은 쪽에 옥상 수조만 쓰면 나머지 3개도 다 된다. 이때도 이 내용을 씁니다. 자, 옥상 수조 설치의 싱글리스크 개념에 의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소방 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설비를 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되겠죠. 보시면 요 펠셰프 개념, 싱글리스크 개념, 옥상 수조 면제 관련, 겸용 설비 수원 산정,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들어있고 펠셰프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해주면 되겠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2교시 할게요.